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내시나요? 당신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참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나 하는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인의 안녕 보고서에 따르면 맨 아래 0에서 10까지 번호가 매겨진 계단이 있는 사다리에서 우리가 평가한 삶의 지수는 5.79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비해서는 비슷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행복감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교로 치면은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와 같은, 우리가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얻어내고 있는 게 지금 상당히 적다. 그 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하루하루 고된 일상에 떠밀려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삶에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임무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로 바라본 행복의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로 머니투데이 방송과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행복기관 종사자들, 시민,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50여 명을 실제로 인터뷰를 해서 내용을 분석을 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4만여 건의 글과 댓글을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 행복의 요소인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현재 행복의 장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극복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행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리고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관계, 문제,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연관어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행복과 관련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된 주제와 연관어들인데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행복을 다시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연관어들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행복관념은 보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마음의 문제, 자신이 찾고 느끼고 컨트롤해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전 세계 인류가 팬데믹 공포와 코로나 블루라는 집단 우울증을 경험한 이후 사회적 행복 지수, 그러니까 그 나라 혹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이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과 맞닿아 있고 중요한 관심 지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에서도 가장 크고 호화로운 도시 두바이. 하룻밤 사이에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와 발전을 이뤄낸 곳이지만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그 속도만큼 올라서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도시는 복잡해졌고 도시 자원 사용량의 증가와 불평등 문제 같은 여러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있는 도시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쇼핑몰에 설치되어 있는 이 기계는 바로 행복 측정기. 얼굴 표정의 이모티콘으로 사람들은 일상 속 여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 결과는 행복 점수에 반영됩니다. And the mystery shopping program is really a unique program that Dubai government introduced to the government 22 years ago.
두바이를 사람들이 행복한 스마트 시티로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는 누아이미 박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서비스의 만족감이 행복 지수를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시 정책이 사람들의 행복에 전념할 때 이익을 얻는 것은 개인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긍정적인 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Which is collected using smart device scattered throughout Dubai government services centers. Also include pop-ups in the website and smart application. The first result were announced in 2004-2005, where the level of happiness at that time was 69%. In the last announcement in Jan 2022, for the year 2021 result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o 85%. And this reflects how the performance and the services improved in Dubai. The mystery shopper, which is conducted in a daily basis, showed a 30% improvement in the overall compliance result in 2021. 사실 행복 측정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의 인구나 경제 성장률처럼 명확한 숫자로 높낮이를 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분해해서 하나씩 분석하고 비교해봐야 하는 것이죠. 매년 전 세계 국가별 행복 지수를 측정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유엔의 연구자들은 소득과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과 자유 등의 6개 요소로 나라별 행복도를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여 년간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순위가 높은 대부분의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Denmark and the other Nordic countries, so Finland, Norway, Sweden, Iceland, are always in the top 10 in the World Happiness Report, and there's 150 countries in that. And the key to that is the Nordic welfare model. So where policies focus on creating quality of life for people and reducing causes for unhappiness. Universal health care, it's free education, government grant for university education. It's relatively equal opportunities for men and women. There's a high level of trust towards each other, towards the political system. So a lot of different things.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느라 도로는 자전거를 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퇴근이 빠른 코펜하겐 사람들은 이렇게 오후가 되면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I'm happy when I'm hanging out with my friends, when I'm active, running and cycling, and when I'm hanging out with my family.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저녁이 있는 삶.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덴마크는 누구나 무료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수입과 관계없이 아이 학비도 국가 몫입니다. 또 청년들은 90만 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을 받으며 편안히 공부도 하고 청춘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부유하고 복지 제도가 탄탄한 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올라서면 돈이 사람들을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공통 분모는 돈이나 성공이 아닌 일상 속 아주 소소하고 개인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Don't plan anything special, but just like make some food and watch something cozy and you can also do it when you're alone. I think it's like, yeah, I think it's more like doing something good for yourself. Yeah, and then you can do it kind with of like a others. self-care thing. Yeah. Really, no. I feel that it's mostly you're in bed with a cup of tea under a blanket. It's raining outside. That's like the idea of Hygge. 이렇게 덴마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의 조화로운 균형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나 성공을 위해
높디 높은 사다리를 오르려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But we are very happy. We have ice cream today. But maybe there's another reason for the Danish people to be happy.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Happiness, I think the best sort of scientific definition is that happiness is a feeling of contentment, of joy, of positive emotions, combined with the sense that your life is meaningful and worthwhile. Of course, that is a very wide definition, but I think we also need a wide definition because you have one perception of happiness, I have another one, and we can see around us people have all sorts of suggestions to what brings them happiness, from nature to my mom to being independent to traveling, a cup of coffee. And we need a definition that can capture all these things. 코펜하겐 중심가 골목에 문을 연 행복박물관. 전 세계에 휘게라는 말을 유행시킨 행복 연구가 마이크 비킹 소장이 만든 곳인데요.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우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보고 다른 사람이 남긴 메모도 둘러봅니다. We're having a great time in the post-its and we just love, reading we love everybody's. just, looking at all the post-its and We- seeing what people wrote, both the funny ones and the more genuine ones. Yeah, because if you can relate to it, you know, it's a little. Everybody wants the same thing to be happy. So I think because I'm very interested in what happiness is and also how can you reach it, and that you don't need to be very rich to be happy. 덴마크어로 행복을 의미하는 리케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데요. 마이크 비킹 교수는 행복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내가 선택하는 나의 삶,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There's only one who can tell us whether you are happy or not, and that is you. So it's your subjective feeling of how you're feeling and how satisfied you are with life. You can then also ask, what can we do to improve our happiness levels? 행복하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 행복의 요소인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수렴하는 키워드가 행복 외에 education이었습니다. 교육이죠. 그만큼 시민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일생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고 행복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제어와 연관화 분석을 해봤는데요. education과 university가 나옵니다. education과 university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잘 연결해주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를 지원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행복과 교육. 아르스프락시아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 요인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교육입니다. 특히 경쟁이 아닌 개인의 삶과 직업을 연결해주는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행복의 첫 단추를 꿰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We can choose our own things if we want something to learn more or a totally different thing. We get the freedom to learn that and choose that learn more about ourselves and There's so many educations where you can choose of. So if you like this, there is mostly a few courses that you can choose in the type of business what you like. So we like the hospitality, but there were 네덜란드에서는 중등 교육 과정을 마친 15에서 16세 학생들 중 40% 정도만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는 60%의 학생들은 이렇게 예비 직업교육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2차 직업교육까지 짧게는 5년에서 6년 정도의 4단계 과정을 거치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Our students has about 60% theory and 40%
practice. It's practices is training on the aircraft we got, and also sheet metals and other practice with our ants. 직업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레벨 1의 경우 80%, 레벨 4는 90%를 넘어섭니다. 특히 2차 직업교육 과정에서는 주 3에서 4일간 일하고 하루 이틀만 학교에 가는 코스도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과 직장을 연결해주고 전문가 코스의 학업도 이어갈 수 있게 해줘서 이 과정을 마치면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것과 차이가 없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The salary that the students that graduate here is very good as well. But we have some very well-known ones. For example, KLM, we've seen them, the Hilton Hotel, but they also go to very big firms. 네덜란드에서는 보통 12살이 되면 학업 능력과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학업 능력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곳에선 60%의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곧 소득의 수준을 의미하고 성공의 잣대가 되는 우리의 현실과 달리 노동과 직업의 의미가 훨씬 자유롭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일 겁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북유럽 사람들. 그런데도 왜 행복지수는 이렇게 높을까? 그 질문에 솔직한 답을 듣고 싶어 찾아간 마세오 씨의 집. Hi. Hi. Come on in. Good evening. Good evening. Come on in, please. 마세오 씨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과 두 아이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이 우리처럼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벌금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삶을 지키고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돈을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parents want their children to, reach the highest level, but they are also very, realistic. And as long as he's happy. And they think, well, you have to do the highest level, but if you are happy, I'm happy. There are students who start very high and they are so unhappy. And then the parents say, okay, fine, now go to a lower level. His happiness is also very important to me. So he gets to do what he wants. Boas also later on. 일단 한국인들의 행복관념에는 주로 나와 가족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동료나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이 행복뿐만 아니라 어떤 힘듦을 주기도 합니다. 보다 그 심층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아이 자체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키워드지만 아이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연결어들,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부정어로 표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가족을 유지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과중한 비용이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감정을 야기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개인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어떤 면에서는 굴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가족이 힘든 환경 속에서 특별히 정부와 사회가 내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버텨야 합니다. 존버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버티기만 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특히 교육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지난 9월 어느 날 아침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익숙한 한국말이 왁자지껄 들립니다. 그 공항이 복잡하니까 가는 길에 한번 멈춰서 필요한 거 탈 거야? 네. 오케이. 가야 돼 어차피.
꼬박 하루가 걸린 오랜 여정에 조금은 지친 모습이지만 표정에는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과 흥분이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앳된 모습의 이 아이들은 바로 꿈틀리 인생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어때요, 기분이? 되게 아직도 안 믿겨요. 이게 덴마크라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그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제 사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니까 되게 상상하던 것보다 더 코펜하겐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옆을 볼 자유, 시간을 주자는 뜻을 품고 2016년 강화도에 문을 연 꿈틀리 인생학교는 중학교를 마친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잠깐 멈춤과 함께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학교입니다. 1년 과정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기대해왔던 덴마크 배움 여행. 애프터스콜레 교육 시스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보름간의 특별한 수학여행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앞으로 재밌게 즐기는 게 너무 더 기대가 됩니다. 되게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곧 있을 합창, 댄스 그런 공연들이 두려워요. 코펜하겐에서 차로 1시간여 떨어진 작은 마을 홉트럽 애프터스콜레는 무려 100년이나 된 학교인데요. 예술 분야에 흥미가 있는 아이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방문한 손님이 반갑고 신기하지만 선뜻 말을 걸기엔 아직은 서먹합니다. 이런 어색함을 풀어주는 특효약은 바로 노래. 덴마크 애프터스콜레의 가장 핵심 교육이 함께 노래하기와 이야기하기라고 하는데요. 역시 그 효과는 확실해 보입니다. 노래 한두 곡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 표정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네요. 시험이나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늘도 바람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며 인생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니 너무나 부러운 교육 환경인데요. 하지만 덴마크의 이런 교육 과정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닌 삶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교육개혁 운동을 시작한 구룬투비는 오늘날 덴마크 교육의 상징이자 철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Grundtvigs idea was if they didn't know what they came from, it wasn't possible to be a part of it. So that was his idea, plant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that can be everything. So every human being will, of course, will change in 1 year because of surroundings, because the other students, because that you are taken out from your normal, and she will also meet new teachers, and they will see her in another way. 앞으로 며칠 동안 함께 생활할 룸메이트를 결정하는 시간. 용감한 자만이 친구를 얻으리라.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고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합니다. 애프터스콜레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지만 함께의 중요성도 그만큼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민주 시민을 키우는 것이 학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 뛰고 달리고 웃고 피부색도 살아온 문화도 다르지만 행복의 표현은 이 웃음소리 하나로 통일이네요. It can be very close. We are always together 24/7. But you get some really cool friendships and have great bonding. Yeah, because like we all are interested in acting and music, so we have common interests. 사람에겐 누구나 쉼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애프터스콜레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순간의 기억을 새기고 세상 밖으로 나갈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It's really great. I feel it's a happy place and you can do, everybody welcomes you and you're sure you'll always have somebody to talk to or that likes you. I think just all the people that are so happy all the time. Also, we have a good community, like fellowship. 모두가 똑같은 레일 위를 달려가는 열차처럼 쉼없이 달려가는 아이들에게 궤도를 벗어나 잠시 다른 곳을 봐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앞서 나가지 않으면 낙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주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어른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I thought that people would be happier if they had clear goals in mind. And I tried to prove that. And surprisingly, I failed. It appeared not to be true. In wealth,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aving clear goals. You can have goals. I want to become a famous artist. Well, most of them become an artist but not famous. And it's if you have clear goals, it also narrows your opportunities.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던 미연 씨는 몇 년 전 안정된 직장을 떨치고 홀로 유학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낯선 외국 생활을 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치열함 그 자체로 살아온 한국 여자와 휘게 덴마크 남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 찾아간 이곳에는 때마침 한국에서 이사를 온 이웃도 함께였습니다. 일반 생활에서 매일 생각하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런 걱정들이 여기 와서는 조금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한국에서 있었을 때보다 그 시스템의 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덜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해서 안 돼요, 일이 안 구해져요. 그러면은 사실 자기가 편입을 해서 다시 또 수업을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무료인 거고 입학만 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좌절을 해도 어디든지 다시 새어갈 구멍이 생기는, 그러니까 도망간다기보다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죠. 평생 살던 고국을 떠나 이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을 한 가족은 이곳에서의 삶이 몇 점쯤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맞벌이였고 둘 다 이제 회사에서 8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덴마크에 같이 오게 됐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하러 가서 그리고 자기 뒤에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죠. 우리 저녁 있는 삶.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지킬 수 있는 데다가 언제나 가정이 먼저다. 우리나라는 사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뭐 다 느낀 거지만 한국에서 일할 때는 뭐가 있어도 몸이 아파도 제가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걸 대체할 사람,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갔었거든요. 아프면 연차를, 진짜 아프면 연차를 쓰고. 근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프면 아픈 거고 연차는 무조건 너가 쉬는 거야. 그냥 쉬는 거니까 연차를 써서 쉬려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너는 병가를 써야 돼. 그리고 그냥 연차는 온전히 너를 위한 쉼을 위한 시간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저희가 아기를 데리러 가야 되면은 당연히 그 시간보다 먼저 나갈 수 있고 그거 다 양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아주 쉽게 된다는 게 제 행복을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변수들. 오늘 행복하고 만족한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거란 약속은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내가 만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행복은 그 길 사이사이 숨어있는 기쁨의 작은 조각들을 찾는 보물찾기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남쪽 끝 남해. 푸른 바다와 찰진 땅,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남해에는 또 하나의 애칭이 있다는데요. 바로 보물섬. 그리고 이곳엔 보석 같은 시간을 캐는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작은 마을 폐교가 있던 자리에 새로 들어선 보물섬 고등학교. 사람이 줄고 적막하기만 했던 마을은 학교가 생긴 뒤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의 고민을 교육도시 전환으로 풀어보려는 남해군의 시도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데요. 학교의 학생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남해는 지금 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시군에 속하는데, 남해 교육을 위해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경기도나 서울 등에서 찾아 들어오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해양 레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어. 아마 그런 쪽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고 자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아직은 전교생 숫자가 15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지만 이곳의 수업은 정말 다양합니다.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벤치라 해야 되나? 네, 벤치 만들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 만들기도 하고 할 수 있어서 이제 미래에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공을 하면서 목수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 되면 이제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긴 해요. 보물섬 고등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대안학교와는 달리 국립형으로 학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지다가도 학제를 인정받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입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 다를 뿐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할 필수 교육과는 물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바뀔 수 있고 사회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학교들은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아이들 맞추고 있죠. 맞추고 있어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껴 맞춰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지 않는 꼴이 되는데 대안학교들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교육 과정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학교의 수업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밖, 남해 지역의 모든 장소가 교실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특별합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아니면은? 전 한 3번, 4번 정도 해봤어요. 수업 받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더 좋아요? 훨씬 좋죠. 앉아봐. 앉아서 뒤로 누워. 발이 부딪히면 발을 좀 접어. 조금 접어. 손 잡어. 뒤로 누워 완전히. 손 밑에 손 놔줘. 자, 이 상황을 물속에서 만들 거야. 생존 수영이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수영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 최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떠 있으면서 구조를 바랄 수 있는 그 원형 모형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목숨의 필요성을 느끼는 최소한의 구조 용법이라고 봅니다. 마을이라는 생활 터전을 활용하여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마을 주민과 함께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하며 실질적인 삶과 배움을 익히고 학교와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곳 아이들의 목표와 꿈은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 안, 진짜 삶의 현장 속에서 어쩌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자신의 꿈을 마주하고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찾기 이런 건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여기 협동조합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어우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됐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지금은 커피 만들고 이렇게 빵 냄새 맡는 것도 좋아해서 카페를 하고 싶어요. 남해군에는 현재 초, 중, 고 전 과정에 이런 공립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에 지친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 만든 동고동락이라는 협동조합이 학교와 발을 맞춰 행복교육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는데요.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든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그 행복한 마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와 마을 연결하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을을 살리는 일이 곧 학교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다 보니 남해군은 어느새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학기 동안 각자가 정한 자신의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는 날. 하고 싶은 것도 재미있는 것도 많아서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났다는 민표도 준비에 바쁜 모양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ATI 발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셋업하고 이제 촬영들 장비들 세팅하고 있어요. 행복은 전염성이 커서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선생님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저의 제목은 단단해진 민표 이야기란 제목이고 저의 주제는 목공과 영상이고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제 눈 달고 나니까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인 것 같고 이게 타일이어가지고 이제 박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노을과 이 글귀를 같이 찍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어서 들고 왔고 이렇게 저의 방학 경험치 났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그 제목처럼 단단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푸른 바다 저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인생이란 바다 위에 오롯이 홀로 서서 파도를 넘고 물살을 헤치며 막연한 길을 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도 기쁨이 되고 비틀거리다 넘어져도 즐거움이 되는 그런 기억이 살아가는 내내 행복을 찾는 기술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나라와 가장 불행한 나라의 행복 지수는 4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대부분의 원인이 시스템의 차이. 다시 말해 사회가 행복을 과학적으로 분석 접근하고 있는가의 차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지난 13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이곳에 행복 수업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다시 행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나 자신을 위한 행복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행복에 대한 어떤 정의, 행복의 의미 이런 거를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매년 대한민국의 행복 요인과 변화를 분석하고 행복 교과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온 최인철 교수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과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진단하고 각자에게 잘 맞는 맞춤형 행복 솔루션을 제공하는 굿라이프 랩을 런칭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의 문제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입이 얼마인지, 국가의 GDP, GNP는 얼마인지. 일빙의 문제도 이 사람이 우울한지 불안한지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루션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측정을 잘 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냥 결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라는 게 과거에 했었던 우리 선조들이 했었던 것과 비교하게 되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려면은 측정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측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한지 그다음에 왜 이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당신의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 점수를 알고 나에게 맞는 행복 솔루션을 실천한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2명의 참가자와 함께 직접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30대 워킹맘으로 하루를 남보다 먼저 시작해 24시간을 48시간처럼 쪼개 쓰며 고전분투하고 있는 박민영 앵커와 또 한 명의 낯익은 얼굴, 꿈틀리 학교의 열정 소녀 타레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 달 전 두 사람은 현재의 행복도를 파악하기 위해 앱을 통한 검사를 마쳤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워킹맘은 역시나 스트레스 관리와 시간 부족, 운동, 수면의 질 모두가 행복 점수를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언제나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타레는 보여지는 성격 그대로 개방성, 외향성은 최고인데 역시 스트레스,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학습을 위한 몰입의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두 사람의 결과를 놓고 굿라이프 랩 연구팀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현재 행복 상태라든지 성격 그리고 뭐 일과 태도 다양한 그런 행복에 미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개인의 행복을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학계에서 행복의 인터벤션으로 이제 검증이 된 여러 그런 인터벤션들을 저희가 한 2,800여 개의 조합을 이제 개인화해서 개인들에게 이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와 솔루션 처방을 받은 참가자들은 3주 동안 실행에 옮긴 뒤 다시 검사를 통해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은 솔루션 이후 정말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요? 네. 제가 뭘 잘못 눌렀을까요? 어떻게 좋지? 본인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격적으로는 저희가 신경증 성향이라고 부르는 특성이 있는데요. 약간 걱정이 많고 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 어떤 잠재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잘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이 보호해주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성실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성격에서 성실성이 이게 사실 부지런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규칙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해내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결과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에게서는 보기 힘든 행복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우선은 삶의 의미 점수가 만점. 네, 사실 그 시기에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근데 그거가 굉장히 좀 확고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감정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 대체로 긍정적이야.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조금. 네. 그래서 뭐 걱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뭐 짜증 이런 걸 거의 안 느끼는 것 같아서 이게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탈의의 경우 두 번째 검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나타났던 시간 빈곤 문제와 학업을 위한 몰입을 방해하는 번아웃 점수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매일 문자를 주고받으며 코칭을 해준 우정은 연구원과 함께 두 번째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박민영 앵커. 어때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게 됐나요? 뭐가 문제인지도 알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그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번아웃으로 몰 수 있는 포인트여서 앞으로 저를 위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좀 더 생각해야겠다 싶었어요. 이런 면에서 내가 행복했구나 하고 좀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아니까 이제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멋있었죠? 10월의 어느 날 다시 찾은 강화도 꿈틀리 학교는 가을 거지가 한창이었습니다.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고구마 순도 그 100원짜리 하나당 100원짜리라고 아깝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씩 다 촉촉촉 심어놓고. 그래서 네. 직접 지어서 이제 수확하는 건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참 오묘하죠. 저희 자식들인데 다. 저 밑에 못 파는 애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지기.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외면하지 않기. 여행에서 돌아온 꿈틀리 인생학교 아이들은 그동안 마음속 행복의 키가 좀 자랐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처음에 간 홉트럽이라는 학교인데 거기서는 4박 5일 동안 있었거든요. 단어 몇 개만 말해줘도 친구들이 다 잘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거를 하든 약간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간 것 같아서 이게 1년 동안 쉼이 되게 생각보다 크구나, 나한테. 쉴 수 있는 그늘이 돼주기도 하고 약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약간 가지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꿈틀리란 나무다. 인생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실 의향이 있을까요? 인생을 배운다는 게 어떤 걸까를 고민해 보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삶의 철학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그런 인생 공부를 1년 동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화두와 키워드는 행복인데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학교가 가진 교육 철학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거냐? 행복이라는 것이 특별히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환경들이 특별하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나가는 삶에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음을 발견하는 결국은 우리가 그 힘을 길러주는 데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덴마크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두바이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로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원하는 행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길에서 나에게 보이는 작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 어쩌면 행복은 공부가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송이 들꽃이 다른 꽃을 부러워하지 않듯 누구나 자기 몫의 삶을 당당하게 피워낼 수 있도록 학교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탄탄한 사회. What is happiness?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모두 함께가 아닐까요?